결국 펫버스 사흘 만에 황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2030은 등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사흘 만에 사과 내용부터 보시죠. 황희 의원이에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본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황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사과했대요. 아이디어 차원인데 당에 피해를 주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황희 의원이 사과는 잘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만류했습니다. 결국 기자간담회 취소. 대국민 사과문은 SNS에 올라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마 기자회견 때도 이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하시려던 것 같았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혹시 또 뭐 딴 말 할까 봐 걱정했나 봐요. 그냥 기자회견 하게 두셔도 될 것 같았는데. 글쎄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Q&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그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게 될 경우에 애초에 논란 자체를 봉사하기 위한. 네. 네. 이제 문제를 수습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황 의원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 만류한 것 같습니다. 아, 잘 말렸다. 네. 지도부가 잘 말렸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에게 한 얘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황 의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지 않았을까. 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지금 뭐 국민들, 청년들 부동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 성난 가슴에 이 불을 지른 게 아닌가, 네.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분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공학 박사에다가 국토교통위원이잖아요. 네. 소관 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싶고 그다음에 보좌진들 중에서도 본인 보좌진들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거 말렸으면 좋았을 걸. 물어봐야죠. 이거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 생각했는데 이거 괜찮겠냐. 더블 체크 했었어야죠. 그러면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요즘 MZ 세대들이라 별로인 건 또 별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이거 의원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진짜 별론데요?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말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그런데다가 그에 앞서서 의원들 단톡방에 이걸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지점에 더 황당했어요. 어. 단톡방에 먼저 올리고 본인의 SNS에 올린 것보다 먼저 올렸는데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맞지. 그러면 단톡방에 왜 올렸어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더 올린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려고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본인은 무릎을 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에 피해를 준 건 또 당연한 일이지만 청년들한테 먼저 사과해야죠. 예. 청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의원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향후에 정말 선거 나가면 황희 버스 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황희 버스. 예, 어떻게 이걸 만회하시려고 이러셨나. 인버스, 곧버스, 펫버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대통령 지지율과도 바로 연동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은 그냥 맥락 없이 튀어나온 논란이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이른바 부작용과 관련돼서 논란이 거세게 일던 중 청년들에게 펫버스를 임시주택으로 공급하자라는 말까지 더해져서 논란은 더 커진 건데요.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죠. 해외 사례 중에 약간 빈곤층 쪽에서 자동차에 산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네, 어이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그 20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는 이 펫버스를 비판하는 밈도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펫버스를 가득 신촌역 앞에 세워두고 왜 또 꼭 이런 건 또 신촌에 이렇게 밈이지만 두려고 합니까? 제가 또 신촌 주변에서 청년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촌에서도 반대합니다. 반포, 뭐 레미안 버스티지, 퍼스티지가 아니라 버스티지, 뭐 이렇게 이 굉장한 비판이죠. 네, 굉장한 비판입니다. 지금 이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이 이렇게 거센 청년들의 반발과 분노로 이어진 건 비단 황희 의원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칼럼과 사설의 많은 지적인데 김병민 부시장님, 네. 서울시의 또 행정을 책임진 부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결국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의 피해는 돈 없고 힘없는 청년 세대들에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강제 퇴거 특약까지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이스 폭탄 맞을 수 없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면 집 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전월세값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전세 매물도 지금 잠겼잖아요. 그럼 정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금은 이만큼 올렸는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나. 그 가운데 니들은 펫버스에 살아라 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막연히 보게 되면 돈 많고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고가주택에 세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집에 살지 않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세입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정부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건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나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비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고 비아파트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단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저층 빌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월세의 청년들이 기존에 한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내던 게 이제는 10만 원, 20만 원 올라서 50만 원, 60만 원 월세를 주고도 제대로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청년들의 주거난을 누가 촉발시켰냐?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게 된 겁니다. 예. 이 와중에 황희 의원이 내놓는 버스 논란이 청년들한테 비수를 꽂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황희 의원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황희 의원의 역할은 사실은 레드팀의 역할이었어요.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한강벨트와 고가 아파트 중심에 있는 지역 구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목동이잖아요. 정부가 세제 개편을 냈는데 민심이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황희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지역구가 목동이니까. 근데 황희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레드팀 역할인데 데드팀 역할을 한 겁니다. 펫버스로. 완전히 당을 폭삭 망하게 만든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게 된 건데요. 이 정도가 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어떤 정책도 정책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거죠. 더군다나 청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버스 같은 이런 잔재주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 예. 왜 본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놨고 청년의 월세난을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본질을 풀지 않게 되면 결국 황희 의원 같은 사례들은 또 제2, 제3의 황희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현실이다라는 점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에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조치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자, 이번 세제 개편안과 당장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실거주 의무가 충돌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그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좀 더 연장하자.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전세 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를 의무할 때 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요건에서도 예외 사항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엔 손주 돌봄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그러면은 손주 돌보시는 것도
실거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또 다른 사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ISA 혜택 축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이거 세제 개편안 발표되자마자 도직구 여선웅 부대변인이 제일 비판했던 얘기인데 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예외만 3개입니다. 나오자마자 예외가 3개예요. 특히나 정책 간 충돌하는 지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확대, 2028년까지 연장 검토. 계속 이것도 예외가 되고 있어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정부 정책 간의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비단 충돌하는 지점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이 사람이 팔라고 보니까 양도세도 강화돼서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만 정책 충돌인 줄 알았는데 이 세액 끼고 사고 파는 것도 이게 충돌이네요. 그게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일종의 이제 탁상 행정이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기간을 비교하면 부동산이 가장 폭등했던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폭등을 많이 했어요. 1년 차가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주택, 집의 한정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다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월세, 전세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세제 정책이에요. 그럼 아까 ISA 관련해서도 저것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뭔 혜택을 주자고 해놓고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에 재정 문제랄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뭔 전문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부동산 세제를 할 때는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이전의 정책과 어떤 충돌이 있는지 이걸 다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동산 토론회 하고요. 그 뭐 한 1, 2개월 만에 뚝딱 만나요.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충돌하고 뭐가 모순이 되고 이게 어떠한 국민의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 올려? 때려잡아? 지금 정책 자체가요. 다주택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있어야지 전세나 월세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빈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월세하고 전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주택 때려잡아서 집 팔으라고 해요. 집 파는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월세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 집이 없잖아요. 그럼 전세 월세 폭등하죠. 집을 팔도록 압력을 가했는데 보유세 늘려놓은 거잖아요. 집을 팔도록. 예. 그래놓고 토지 허가 거래구역 해놓고 거주하라고 해놓고 또 양도수수는 또 폭탄으로 매겨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팔으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번 세제 개편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랄지 기간이 연장이랄지 이게 다 충돌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토부 장관이랄지 국토부 내 전문가들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제로 과연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언론에서 우리가 제일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했대. 야 빨리 때려잡아. 빨리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지금 세금 자체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세금이 높아요.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충돌하고 모순되니까 이걸 바꿔야 하는데 계속 땜질방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되죠? 난수표가 돼요. 세무사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집 한 채 팔았을 때 국토부의 전문가한테 세금 계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건 고난도 수학보다도 어려운 그런 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 얼마 안 됐지만
이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예. 주식과 관련된 부분, 또 IS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 피해는 세입자들과 청년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입자 A씨, 새 식구 입주할 전월세 물건이 없다. 재계약 원하면 집 팔릴 시 곧바로 이사 특약 요구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세입자 B씨, 보증금 5억 초과 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아 진작 집 살 걸 후회한다.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올리겠다 통보받아서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점점 오르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세대였나 봐요. 하지만 못 받게 됐다. 라는 통보받아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청장년 임차 가구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페널티가 명확해져 전세 줄 이유가 없어졌다. 나 들어가 살랍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의 이창무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는 전월세를 공포하는 주체인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해 일률적으로 없애려 하면 결국 도심 거주 청장년 임차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균 변호사님, 결국은 이 세입자들 청장년 임차 가구 마곡에 지어진 청년 임대 주택에서 당첨된 청년들이 결국 대출을 못 받아서 입주를 포기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우려는 실제 이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하고 전월세 가구들이 이 세제 개편의 후과를 입게 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나쁜 효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 정책이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세제는 자산 소득에 비례해서 공평 과세가 돼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보유 중심이 아니라 거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부동산 급등기에 이 정책을 썼을 때 그 피해가 서민에게 전가되는 부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제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한양대 이창무 교수님인가요?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주택 소유자라든가 다주택자가 전월세의 공급을 위해서 선의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결국 이 부동산 그 급등을 통한 어떤 이 자산 소득을 위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다른 목적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이 전월세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한 방향성은 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당장에는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옮겨가면 그에 따른 이 수요를 맞춰줄 공급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이 이러한 전월세 수요를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하는 공급 대책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세금만 때려놓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정부가 이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현 정부라 하여간 무한 책임이고 부동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 정책의 핵심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책임이라든가 공급은 서울시가 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한 10몇 년 동안의 통계치상 최근 6년 동안에 서울시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한데,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져야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그래서 서울시 역시도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플러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해야지 정부 대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발목 잡고 딴지 걸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상엔 뭐 이해타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 서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제 그렇게 답하는 게 지금까지 그 공급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오지 못한 서울시가 온당한 처사인가는 뭐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여당에서 오세훈 책임론과 윤석열 전 정부 탓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님. 서울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 겸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식견을 생각한다면 정치 문제로 치환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년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금 시작을 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과거 전임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싹을 잘라놨던 것들을 다시 부활시켰고 신속 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 사업들을 다시 촉진시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역에 제대로 민간 주체의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민주당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신속통합계획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은 착착개발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민주당의 후보조차도 나도 똑같이 같이 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 중심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급을 깔아놓고 그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했던 규제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11호 대책으로 실제 이주비 대출 제한을 다 막아놓게 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고요. 대출 막은 게 누구냐?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정비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 있을 텐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지난해 있었던 97 대책 그리고 올해 있었던 119 대책입니다. 근데 그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민간 중심의 공급은 온데간데 없고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태릉, 용산 등등을 발표했는데 일종의 임대주택이에요?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공공 중심으로.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도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 중심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판을 틔워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책임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호준 씨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한데 전당대회 때는 정당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대통령도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정당하고 별개로 가고 있어요. 코아지층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신경을 뺏겨서 그런 것도 있고요. 부동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200m 일간으로는 41%까지 떨어져 이게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김호준 씨가 얘기했듯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43, 최저치고요. 부정평가가 53,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수준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 볼까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군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 보면 20, 30대 볼까요? 20, 30대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긍정평가가 전 세대 중에 제일 낮습니다. 20대 27, 30대 33. 한때는 30대가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20, 30대가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20대 67, 30대 63. 지금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갖고 20, 30대가 등을 돌렸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 뭐 펫버스 논란이 반영됐는지 아직 반영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20, 30대는 항상 민주당 편일 거라는 자만에 빠져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페퍼스 논란도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8월 7일까지 반영된 게 있던데 8월 7일 날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 버스하우스 논란까지를 보탰으니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민주당 3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부동산, 그다음에 증시,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거에 더해서 저는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내 전당대회 와중에 너무 이제 이 양상이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친청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부분도 있다. 당내 내분으로 인해. 내분으로 인해서 뭐 그런 분석까지도 있던데 저는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원팀 돼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 어려운 건 알지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 그래도 그 일관성에서 지금 옆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아까 비거주 1주택자하고 세입자들이 가장 지금 이 곤란에 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를테면 다양한 비판, 그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외 또 예외, 어디까지 예외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손주들 돌봐야 되는 조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로. 그런데 또 결은 다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부모님을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그런데 어떡하냐. 1년 거주 요건을 내가 못 갖췄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어디까지 이거를 예외로 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자꾸 예외 또 예외 이렇게 나가면 일관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를테면 이러다가 또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 집에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꾼처럼 바라보고 있는 정책의 시각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재정학회 전문가들도 많던데. 네,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바잉이 아니라 집은 리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리빙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리빙이 안 되면 어떡해요? 세입자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비판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좀 정말 면밀히 살펴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 정책이 좀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문재인 정부 재판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다루진 못했지만 빈틈이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학군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그걸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을 보면 예외 조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학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서울에 보면 매매값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전세값은 굉장히 싼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좋은 학군지에 있어서 돈이 조금 모자란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보증금을 두고 아이들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성실한 젊은 세대 부모들이 많을 텐데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들어가서 이 새 거주가 안 되게 되면 이들은 밖으로 나가게 돼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돈 갖고. 그러면 이제 다 어딘가로 쫓겨나야 할 상황일 텐데 그들의 상실감은 과연 정부가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지혜도 떠오릅니다.